이거를 거의 한 40분 동안에 이렇게 짧게 요약을 하면서 핵심을 잘 얘기해 주셔서 되게 감명 있게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거 저 전문 강사로 나가셔도 돼요. 예, 지금 오픈 채팅방을 열어놨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월간 노회찬을 검색하시고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셔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다 함께 참여하셔야 이 대담 시간이 아주 원활하고 유익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아무도 질문을 남겨주고 계시지 않습니다. 진행자나 또 우리 또 기자님께서 상당히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전체 23편의 기사를 주제로 나누어서 책으로 좀 엮었습니다. 제가 책을 쭉 다 읽었는데요. 저도 나름 노동운동을 했던 사람이었는데, 노동운동을 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 하더라도 상당히 이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고 글을 썼구나라는 것들을 확실하게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노동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들, 이런 책 제목을 보면서 조금은 기자로서 되게 좀 쉽고 편안하게 쭉 글을 썼을 것이다. 좀 럽보와 같이 했는데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신 것을 제가 확인할 수가 좀 있었습니다. 좀 그러면서 좀 그런 이야기가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단색이라고 여겨온 노동이라는 주제가 그라데이션의 모습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깨달음이란 표현을 써주시는 상당히 좀 와닿았습니다. 특히 이게 이제 23편의 기사에서 각각의 구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사회의 어떤 정의가 무엇인가를 남겨주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좀 귀중한 책이라는 좀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좀 취재를 하시면서 아까 그러니까 이 단색이 아닌 그라데이션으로서의 노동이라고 느끼시게 된 여러 가지 어떤 취재 과정 속에서 느끼신 점이 꽤 많았을 텐데 그것에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원래 이게 기자 되려는 사람들은 이제 특히 좀 이렇게 약자들의 목소리를 내가 대변하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 속에서 사실은 기자가 되는 경우가 많고 저도 이제 그러했는데요. 그래서 노동을 볼 때 처음에는 그렇게 좀 약한 사람들의 거를 내가 전해야지, 대변해야지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딱 그런 단색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게 하나는 이제 근로시간 관련해서 어떤 소송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주 52시간제가 우리 상한제가 노무현 때부터 이미 되었어야 되는 게 어떤 노동부의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서 이제 오랫동안 시행이 안 된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장시간 노동이 유지되는데 노동조합도 상당히 이제 같이 어떻게 보면 담화까지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장시간 노동에 같이 협조를 했구나. 사실 이거를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그게 그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안 좋지만 그러면 새로운 사람들이 또 노동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막는 것이기도 한데 또 전체적으로 장시간 노동을 줄여가야 되는데 노동조합이 이렇게 좀 변화를 이렇게 바라지 않는 그런 장면도 있을 수 있구나라고 한 가지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경주에서 이제 지진이 났을 때 그 KTX가 열착이 됐는데 그 열착된 소식을 하청 노동자들이 못 들어서 이제 선로에서 2명이 치여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왜 못 들었지라고 봤는데 이제 하청이라서 이제 원청하고 그런 소통 같은 게 원활하지 않았던 걸 원청들은 다 알고 있었는데 그것들을 제대로 하다못해 카톡이라도 보내서 전달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일을 시키다 보니까 이제 소통에서 그렇게 사고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왜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중요한 일인 것 같은데 왜 어떤 것들은 또 하청이 하지? 또 이들은 임금도 적고 왜 중요한 정보도 못 받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그때 아무래도 노동조합이 또 정규직 사람이 얽혀 있으니까 좀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측면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이 안에도 굉장히 많은 뭔가 스토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예. 아마 강연 시간이 40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이어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사실 요 책에는 강연에 나오지 않은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국방면의 죽음 같은 경우에 좀 우리한테 정말 가슴 나쁘고 슬픈 이야기들도 꽤 많이 있고
또 한 가지가 이 현재 또는 뭐 기존의 그 노동운동이 현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 때문에 과감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세게 뭐 지적했다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충분하게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점들을 좀 많이 좀 지적해주고 있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꼭 뭐 비정규 또는 뭐 플랫폼 노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더라도 현재 노동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아니 오히려 더욱더 현재 노동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자세하게 좀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전체 이 전체 어떤 기사에서 뭐 요약 또는 그 관통하고 있는 그 맥락을 짚어준 부분 앞부분이 좀 나와 있어요. 뒷부분 결론으로 가서 참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게 좀 현재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현상들이 결국 다 숙련의 해체다. 라는 표현을 해주셨고, 그러니까 뭐 숙련이 해체되는 과정 속에서 기왕의 어떤 이 표준으로 이것을 기왕의 표준으로 제도를 만들고 바라보고 있으니까 생겨나는 여러 가지 어떤 그 모순과 갈등들을 여기서 좀 짚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시대의 노동 문제의 연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숙련 해체라고 하는 이 공통 분모로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표현을 좀 해주셨어요. 이게 꽤 상당히 중요한 의미고 또 숙련 해체라고 하는 이 공통 분모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동의한다 한다면 그에 따라서 새로운 길들을 모색할 수 있는 뭐 새로운 전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아까 좀 많이 좀 짚어주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숙련 해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 그것을 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안 짚어주셨는데 이번 대담 시간을 통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너무 큰 화두를 주셔서 제가 책이 쓴 거긴 하지만, 그러니까 숙련 해체라는 게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특히 한국의 임금 체계 그리고 임금이 올라가고 결정되는 그 방식이 이제 숙련하고의 연결고리가 어떻게 보면 끊어진, 그러니까 그런 끊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숙련이 점점 더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그 두 가지 흐름이 지금 같이 일어나고 있는 게 좀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기업들이 사람을 고용해서 오래 이렇게 데리고 있으면 그에 따라서 숙련이 올라가고 그게 기업한테도 도움이 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근데 점점 이제 사실은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그런 중간 숙련 일자리라고 하나요? 그게 뭐 생산직이든 뭐 화이트 칼라든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별로 필요가 없어지는데 그래도 연차에 따라서 이제 임금은 계속 올려줘야 되는, 그래서 그런 압력들이 어떻게 보면 외주화라든가 자동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업들이 더 선택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사실은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한, 그러니까 임금과 숙련이 별로 관련이 없어도 굉장히 이렇게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반면에 숙련을 쌓더라도 그거를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아무런 기재가 없고 그야말로 최저임금 아니면 저 이렇게 호봉밖에는 없는, 그러니까 이 현실이 이제 특히 한국이 저성장 사회에 들어서고 뭐 여러 가지 산업 전환기가 오면서 여러 가지 의미에서의 미스매치를 일으키고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런 고민이 들었었죠. 그리고 사실 한국의 자영업 문제도 어떻게 보면 그 자영업에 필요한 숙련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데 이제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이 지금 노동시장이 별로 좋지 못하니까 너무 이렇게 밀려져 들어오면서 사실 벌어지는 굉장한 과당 경쟁 이런 게 아닌가. 그리고 사실은 플랫폼 노동도 어떻게 보면 그런 셈이죠. 그런 예를 들면 뭐 택시기사의 숙련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는데 예전에 길을 잘 찾고 이런 것들이 뭐 내비게이션으로 다 의미가 없어진다든지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의 협상력이 점점 더 떨어지고 뭐 좀 두서가 없는데 이런 복합적인 변화들이 제가 또 한 번 더 그 부분에서 한 번 더 말미에 다시 한 번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들이 좀 들어가요. 제가 잘못 못 찾았던 것 같습니다. 좀 앞부분에 김승미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강연 잘 들었습니다. 책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말씀하시려니
말씀 안 하신 게 더 많습니다. 책에서 인상 깊게 읽은 내용 중 주휴 수당 폐지하고 대신 최저임금으로 대체하여 올리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최저임금은 원래 노동자가 받아야 할 몫을 제대로 찾아오는 것인데 그것이 굉장히 힘든데 이게 현실성이 있나요? 라고 좀 질문을 해주셨네요. 네.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 사실 주휴수당이라는 게 이제 그 임금의 16.7% 정도 차지를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문재인 정부가 첫 해에 올렸던 최저임금이 이제 16.4% 올렸던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때 이제 주휴수당만큼 올리고 거기서 이제 몇 퍼센트 더 올렸다면 지금 생각했을 때는 조금 그래도 기존에 이제 주휴수당 주던 사람들은 크게 이제 임금 인상의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서 어떻게 좀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사실은 지금은 이제 그때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인해서 뭔가 최저임금의 추가적인 상당한 폭의 인상이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윤석열 정부 하에서 이런 주휴수당 문제가 정리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방향은 이제 최저임금만큼 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어느 정도 적절히 반영을 해서 하든지,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무급화를 하면서 좀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조금 더 노동조합이나 이쪽에서 조금 전향적으로 그걸 받아들이되 어떤 걸 요구한다, 이런 것들을 좀 했다면은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여전히 그냥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요구할 때 이거는 16.7% 그대로 깎는 거는 안 되니까 오케이, 주휴수당 없애는 건 좋은데 이렇게 하자라는 그 딜을 사실은 해야 이게 얘기가 좀 굴러갈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마 제 생각에는 주휴수당은 절대 건드릴 수 없어 이렇게 하면서 또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그냥 예전에 그 정기상여금뿐만 아니라 뭐 복리후생비 10대까지 다 최저임금에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될까봐 그게 좀 두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최소한의 변화를 합의를 한 후에 요구를 한다면 그때 좀 더 노동조합의 요구들이 반영이 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정규직의 어떤 직장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특히 젊은 청년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이라고 하는 구호는 그 구호 자체로는 상당히 좋은 거지만 실제로 그 내용 하나를 꼼꼼히 좀 따져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 주장들을 좀 많이 했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시급으로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사실 그 주휴수당 자체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조건이 있는 사람들도 많아서 그것으로 생겨나고 있는 여러 문제들도 같이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좀 문제 제기도 좀 많이 했던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말씀드려도 예. 그 15시간 미만 주휴수당을 안 줘도 되기 때문에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정확히 그 쪼개기 고용이 늘어나고 있는 거라서요. 그래서 사실은 주휴수당의 정리는 그분들을 더 늘리게 하는 그 조건을 없애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박용기님께서 이번에 윤 정부에서 포괄임금제 규제 검토한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는 120시간으로 대표되는 근로시간 유연화의 기반 작업이라 생각됩니다. 52시간은 임금 이전에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존권의 보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기자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하셨네요. 예. 아마 포괄임금제가 아니라 그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상 기간이 지금 뭐 1개월에서 3개월인데 이거를 1년으로 확대한다는 그 뜻 같아요. 그러니까 선택적 근로시간제라는 거는 그 단위 기간 안에서 52시간 이내기만 하면은 이제 출퇴근 시간을 노동자가 자유롭게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거는 우리는 52시간의 그 상한 자체를 건드릴 생각은 없고 그 안에서 노동자가 특히 출퇴근 시간 이런 걸 좀 유연하게 하는 거. 근데 그 유연하게 하는 게 지금 뭐 1개월, 3개월 이렇게 너무 짧으니까 그거를 이렇게 1년 이렇게 확 늘려가지고 좀 그 자율성을 준다. 대신에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일간 뭐 11시간 휴식이라든지 뭐 근로시간 계좌 총량제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노동시간 자체에 따르는 건강상의 부담은 자기네가 완화하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냐고 하신다면
탄력 근로제랑은 또 조금 느낌이 다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야말로 기업의 생산 일정에 맞춰서 딱 이렇게 하는 거라면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좀 더 노동자가 이제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다만 그렇게 했을 때 뭐 하루나 주간이나 뭐 특정 기간에 너무 몰리는 거를 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시간 주권을 자기네들은 이제 찾아주는 거다 오히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참 고민이긴 합니다. 이게 그냥 근로시간 유연화하는 거 자체가 무조건 악이라고 하기에는, 혹시 커리어 그리고 가정이라는 책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하버드 경제학자가 이제 여성의 경력 단절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막 그런 걸 쓴 책인데, 거기서도 이제 근로시간을 이렇게 유연하게 쓰고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경력 단절을 막는데도. 그래서 이 부분은 참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지금까지 이해하고 취재한 바로는 주 120시간을 실현하겠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근데 이제 다만 그 안에 이제 기업들의 요구도 막 들어오는 거죠. 뭐 스타트업의 경우에 뭐 특례에 넣는다는 둥, 아예 52시간을 안 한다는 둥. 근데 제 생각에 그런 형태는 뭐 법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이렇게 좀 근로시간을 유연화하려는 이 흐름에 대해서 노동조합이 어떤 스탠스를 가져야 되는지는 좀 상당히 깊은 고민과 토론 같은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좀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평생 직장, 정규 직장을 가지지 않는 젊은 청년들은 그것이 지금 기존의 노동운동에서 그것에 대해서 반대해 왔던 것에서 하게 실감나게 와닿지 않는 듯한 느낌을 표현하는 경우를 좀 많이 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좀 많은 대화와 논의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질문이 많네요. 예. 예, 예. 예, 전국민 고용보험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셨는데, 전국민 고용보험 같은 것은 사회보험이라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는 거라서 정세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 정세 논란만 가중되고 기업의 책임이 빠진다는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제를 제기를 하시네요. 그래서 그걸 국가가 책임질 것이 아니라 기업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내용의 어떤 질문이네요. 예. 예, 근데 전국민 고용보험에서 특히 소득 기반 보험에서 이제 고용하고 사회보험의 고리를 끊는다는 거는, 그거는 단순히 이제 노동자,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만 보험료 내고 그다음 나머지는 국가가 재정으로 다 메워준다, 이게 아니라 그거 말고도 기업이 분명히 매출과 이윤에 비례해서 어떤 보험료를 내도록, 특히 이제 많이 버는 기업일수록 많이 내도록 하는 그런 구조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사람당 보험료를 매기는 그 구조로 인해서 오히려 사회보험료 부담 때문에 사람을 자꾸 안 쓰고 외주화시키고 이런 부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었던 거라서요. 그거는 기업의 책임은 이제 다른 방식으로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고민이 아마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소득 기반 전국민 고용보험의 고민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걸 어떻게 실현할지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난점과 논란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전국민 고용보험 주장이 기업에 대한 책임은 배제하고 국가만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기업도 당연히 그 책임에 대한 주체로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야, 이건 어려운 질문인데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갈등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점점 시험을 통한 능력 검증만 능력이고 땀과 현장에서 쌓인 경력은 폄훼하는 민낯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과 공정에 대한 기자님의 의견을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사실 인천공항 그거 쓸 때 이제 인천공항 그 노조 위원장 만나서 막 1시간 반을 입씨름을 하기도 하고, 이제 그분 그 정규직들이 부러진 펜 운동이라고 해서 막 연필 끊어가지고 그 회사 입구에 놓은 거 막 보고 그러면서 상당히 충격을 받았는데,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무슨 노벨상을 타신 줄 알았어요, 솔직히. 무슨 엄청난 학문적 발견을 한 것도 아니고, 다만 그 공채 시험에 들어갔고 또 그 공채 시험 준비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던 것인데, 물론 이제 그런 것을 해야만 이제 그야말로
그 안정된 고용과 이제 고임금을 받는 게 그동안 우리 사회의 룰이었으니까 그 룰을 이제 갑자기 깬 것에 대해서는 뭐 당연한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있는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저는 말씀하신 그러니까 경력 현장에서 정말 내가 공항 노동자로서 이제 애를 써왔던 그 경력은 인정되지 않는 거, 그거는 단순히 이제 정규직들이 이기적이어서 또 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 사회에서 그런 경력을 인정해주는 시스템을 그동안 제대로 못 만들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뭐 NCS라고 국가직무능력표준 뭐 이런 것도 만들었지만 결국은 뭐 소위 직무급, 그러니까 뭔가 하는 일과 숙련에 따라서 임금을 주는 걸 만들자고 했을 때 뭐 그게 뭐 사측은 사측대로 자기들 입맛에 맞게 막 성과 이런 걸 더 집어넣고 뭐 노동자들대로 좀 불리한 측면만 부각을 하면서 정작 어쨌든 현장에서 숙련을 쌓아온 것에 대한 인정 체계라는 것이 노동시장에 사실상 없는 상황은 사실 우리 모두가 만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지금이라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공정 논란이 우리한테 준 숙제랄까요?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공정에 대한 그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공정했던 기준이 시험, 오로지 테스트를 통과하는 것 하나였던 기준으로 그러니까 공정을 바라보는 사회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다른 방식의 공정을 생각할 수 있는 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완전히 고갈되어 있다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나면 전쟁에서 가장 공정한 기준은 뭐 총을 잘 쏘는 것이겠지만 뭐 총을 잘 쏜다고 해서 사회에 나와서 그 사람은 총을 잘 쏘는 사람이 이 사회에 잘 적응하냐 또 그런 건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회의 공정이 하는 것은 다양한 측면들이 있고 다양한 기준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의를 하지 않다 보니까 오로지 시험 하나만 내가 시험 잘 봤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난 옳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식의 인식이 되게끔 이 사회가 좀 만들어 왔던 것 같습니다. 또 비슷한 것 같은데요. 기자 생활 하다 보면 노동자들의 이슈 중에는 을과 을의 대립을 많이 보셨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럴 경우가 가장 어려운 것이 누가 틀렸다기보다 각자의 입장 차이에 의한 끝없는 대립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기자 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이건 진짜 답이 안 보인다 라는 그런 이슈 같은 게 있으신지요? 이건 진짜 답이 없는 것다. 진짜 답이 없는 질문이 같은데. 너무 어렵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제일 지금도 답이 안 보이는 거는 임금체계 문제 같은데, 근데 그건 이제 을과 을의 대립은 아니지. 을과 을의 대립인가? 아무튼 뭐 저로서는 이제 방향이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현실에서 아무도 동의를 하지 않는, 뭐 소위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좀 이행 경로가 안 보인다? 이런 점에서는 좀 제일 답이 안 보이는 이슈 같고, 주휴수당도 사실 제 생각에는 방향이 있는 이슈인데 역시나 아무도 주체들이 이제 책임지고 나서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좀 교착 상태?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 좀 교착 상태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제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숙련의 문제를 이제 아까 제기를 하셨고 제가 말미에 좀 이야기를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이 자원이 배분되는 방식이 숙련과는 무관한 것 같다. 그게 임금만 그런 게 알 텐데, 특히 뭐 노동이라고 한다면 임금이 대표적일 텐데. 이것이 이제 숙련에 따라서 임금이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숙련과는 다른 어떤 기준인데 그 기준 자체가 별로 그렇게 사회적으로 합의될 수 있는 그런 기준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일단 문제 제기시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누구든가 숙련을 쌓고 뭐 필요하다면 직장을 옮겨 다니면서 안정된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공동체. 예. 그래서 지금처럼 성벽이 있고 성 안에 있는 사람과 그 나머지 사람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만 혜택을 받고 성 밖에 있는 나머지 사람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언제든지 성벽 상관없이 넘나들면서 자신의 숙련에 따라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회.
이것을 하나 좀 대안으로 좀 제시를 하셨어요. 예. 사실 그러니까 이건 뭐 노동운동에서 쉽지 않은 문제인 것만큼은 이제 분명한데, 그런데 이 화두를 또 넘어서지 않으면 또 한 발짝 또 진할 수 없는 상태인 것 같긴 합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 한번 좀 강조를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예. 그래서 사실은 뭐 그래도 국내에서도 IT 노동시장 같은 경우에 정말로 개발자가 부족하고 숙련이 기업이 절실하니까 뭐 고졸이든 뭐든 간에 그런 임금 체계가 형성이 되고, 물론 이제 직무급이라기보다는 숙련급, 그러니까 그 사람의 숙련에 연동되는 그런 식의 임금 체계가 그래도 거기는 생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 공채, 대규모 공채가 이런 식의 호봉제 임금을 만드는 안 좋은 거라고 했었는데, 폐쇄적인 조직 문화를 만드는. 근데 역시나 기업이 빨리 변하고 적응해야 되다 보니까 어떤 상시 채용이라는 걸로, 직무별 상시 채용이라는 걸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변화들을 뭐 일부에서는 이제 기업이 먼저 시작한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좀 절실한 쪽이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너무 성과에 연동되기보다는 좀 더 그래도 같은 일 하는 사람들 안에서 격차가 크지 않게 할 수 있는 거는 또 노동조합이 아닐까. 네. 네, 그런 희망 섞인 기대를 해봅니다. 뭐 책에도 나와 있지만, 그러니까 뭐 그 평생 직장 이라고 하는 그런 그 시스템 속에서 젊을 때는 그 뭐 정상적으로 받아야 될 자신의 그 노동력의 대가보다 좀 적게 받지만, 좀 나이가 들면은 자신의 그 생산력보다는 조금 더 많은 임금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정년 때까지 이게 균형을 맞춘다. 이게 소위 이제 이연 임금 제도라고 하는 것들인데, 그러니까 평생 직장이 이제 깨어지면서 그런 시스템, 그런 임금 제도 설계 자체가 이제 불가능하게 된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젊은 그 청년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 자기가 이 직장에서 나이가 들어서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선배들은 어쨌든 간에 선배들 남대로 난 젊었을 때 고생했으니까 더 받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젊은 그 후배 입장에서는 그게 참 와닿지가 않는 그랬던 문제여서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직무급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늘 그러니까 이 직무급을 또 누가 또 정하냐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믿을 수 없는 그랬던 현실이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되는 것들인데, 그렇게 해도 최근에 이 숙련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정 정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흐름도 제가 몇몇 사람 이야기 가지고 제가 흐름이라고 할 수 없겠으나 저 몇몇 그 노동운동 현재 하고 있는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것도 좀 들어봤는데, 어쨌든 이게 계속 밀어놓을 문제가 아니고 계속 좀 우리가 논의를 해나가야 될 그랬던 것이라는 좀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그 직무급 얘기하면 이제 상급자가 어떤 평가를 뭐 감정적으로 혹은 불공정할 것이다, 이런 이제 인식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임금체계 자체는 어디까지나 이제 해당 부문의 산업의 노와 사가 맞대고 테이블을 짜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영국의 NHS, 그 유명한 그 병원도 그런 식으로 이제 노사가 맞대고 합의를 해서 서로 이뤄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거는 일방적으로 그렇게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이거에 오히려 주체적으로 이렇게 개입을 하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노동자들한테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뭐 거기에 대한 신뢰가 없다 보니까 그렇죠. 신뢰가 쌓이는 게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 현장에도 꽤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이 강연을 좀 듣고 있습니다. 이 현장의 목소리 좀 들어봐야 되겠어요. 우리 현장에서 질문하실 분들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줌으로 보시는 분들은 얼만큼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지 현재 확인이 안 됩니다. 예, 오픈 채팅방에 질문은 제가 다 이야기를 대충은 다 이야기 나왔던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어려운 것이 종속적 자영업자를 내세우기 때문에 어려운데요. 그래서 최저임금의 현실화는 표준생계비를 기준으로 얘기해야 문제를 제대로 보는 건데, 이걸 많이 모르게 갈등만
부추기고 있습니다라는 의견을 주셨네요. 예, 혹시 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게 있으실까요? 예, 뭐 어쨌든 이제 적정한 최저임금의 수준이 뭐냐를 중심으로 논의가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근데 어쨌거나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올리려 했을 때 사실 한국이 OECD에서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상당히 높은 축에 속했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인상 자체는 어떤 정당성을 가지지 않았나. 그리고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표준 생계비에 비춰서 우리 최저임금이 어떨지는 봐야 되는데 여기에도 사실은 주유수당이 또 걸리기는 합니다. 이제 국제 비교에는 또 주유수당이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최저임금이 엄청 높은 걸로 나오는 뭐 이런 문제가 있긴 한데요. 근데 어쨌든 뭐 적정한 최저임금의 수준, 지금까지 노동조합이 사실 계속 얘기했던 것은 뭐 주유수당 문제가 나오든 뭐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문제가 나오든 적정 생계비 수준이 중요하다 이 얘기만 계속 했는데 이제는 좀 더 뭐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면 가맹점주의 그런 협상권도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큰 진척이 없었거든요. 이재명 캠프도 아마 그런 단체 교섭권에 준하는 것까지는 받아들이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노동조합도 어려울 수 있지만 어쨌든 그런 영세한 혹은 뭐 종속적 자영업자들의 좀 협상권을 이제 같이 얘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계속 제가 그냥 느끼기에는 표준 생계비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적정한 최저임금이 중요하다 이 얘기만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자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노동조합이 여기서 좀 더 다층적인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질문자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이 저서를 정정하는 그 시간입니다. 이 현장에서는 아무도 질문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한테만 이게 좀 돌아가게 될 것 같은데요. 기자님께서 직접 한번 좀 이 질문자 중에서 네. 무작위로 좀 뽑아주세요. 거기에 이종민이라는 이름은 빼고요. 아 여기 재단 이종민이 빼고. 다 너무 좋은 중요한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누가 전희연 기자님의 눈에 가장 마음에 드는 질문을 하실까요? 아유, 세 분만요? 세 명입니다. 어렵네요. 어쨌든 최저임금에 대해서 많은 질문 주신 아이님하고요. 아이님. 그리고 주유수당 관련해서 날카로운 질문을 주신 김성미 선생님하고 김성미 선생님. 그리고 이건 진짜 답이 안 보인다라는 가장 어려운 질문 주신 박용기 선생님. 박용기 선생님. 네, 아이와 김성미가 같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아니 뭐 김성미 선생님과 아이하고 같이 들어오셨군요. 그렇군요. 그럼 한 분 더. 그럼 두 분만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한 분 더. 그런가요? 네. 그러면 다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이종민님으로. 질문자들 굉장히 실망하실 것 같은데요. 그 부담을 그냥 전혜영 기자께 주겠다. 아니 지금 아주 골고루 잘 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저희들이 그 대구로 배송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전혜영 기자님의 사인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느린 변화를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빠르게 우리가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에 대해서 실망하지 말고 한 발 한 발 차근차근 어쨌든 언젠가는 바뀌리라는 그런 믿음으로 가자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광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달에 이제 제3회 월간 노회찬이 열리는데요. 6월 22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라이더 유니온 위원장이시죠. 그러니까 박정훈 위원장이 모시고 또 박정훈 위원장도 책을 내셨거든요. 그 책을 강연도 하고 또 대담도 진행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광고가 있는데요. 올해 들어와서 후원회원 함께데이, 함께 영화 보는 행사를 계속적으로 좀 이제 하고 있는데요.
예, 6월 16일 날 6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예. 이미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예, 미싱 타는 여자들 아시겠죠? 그러니까 평생을 그러니까 봉제 노동자로 살아왔던 이 세 분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든 영화인데요. 예, 이화여대에 있는 아트하우스 모모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미싱 타는 여자들 요 신청은 저희 재단 그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그 대문 있지 않습니까? 대문 그 팝업창 그쪽에 들어오시면 되고 아니면 또 재단 직접 전화로 신청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재단에서 계속 좀 우리 그 후원 회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영화들을 계속 발굴해서 계속적으로 후원 회원 함께 대회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혹시 뭐 마지막으로 우리 노회찬 재단의 회원님들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예. 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선 귀한 시간 또 저녁 시간 내어주셔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도 앞으로 노회찬 재단과 그 활동을 응원하며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사실 쓰는 게 이제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 전망인데요. 사실 굉장히 무시무시한 계약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많지만 또 막상 여러 가지 법 개정을 해야 되는 사안도 많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그동안 합의를 이뤄온 부분, 아까 노무제 공자 보호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너무 절망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느린 변화를 믿으면서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2시간 동안 강연과 대담을 해주신 우리 정영 기자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월간 노회찬에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달 3회 월간 노회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